그래서 바다 쓰레기를 전문적으로 청소하는 선박이 출동해 바다 쓰레기를 수거하기도 하는데요. 이 배는 바다를 청소하는 배 중에서 대청도와 서해 연안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갈고리 준비해놓으라니까. 대형 갈고리를 이용해 쓰레기를 건지는데요. 갈고리로 바다 밑을 긁어 기계로 끌어올리는 방식입니다. 물에다 대. 물에다 대. 물에다 대야 갈고리가 왔다 갔다 하니까 물에다 대라고. 풍향이나 파고에 따라 시시각각 얼굴이 달라지는 바다. 바다 한가운데서 쓰레기를 줍는다는 게 생각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게다가 어선들이 집중적으로 활동하는 시기엔 피해가 가지 않도록 더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양쪽으로 통마리가 있으니까 내가 앞으로 지나갈 테니까 우리 배만 따라와요. 알았어요. 네. 이게 확 묶어갖고요. 우리 배 한번 다시 한 번만 쫓아와봐요. 사실 제일 큰 어려움은 쓰레기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장의 위치를 잘 아는 어민들의 도움을 받아 쓰레기를 찾곤 하죠. 와이어를 집어넣고 끌면은 한 15km, 16km까지도 우리가 올라가요. 그 미만까지도. 그랬을 때 이제 올리면은 이제 통발이 몇 개짜리도 올라오고 무겁게 걸리면은 여러분들도 알아요. 이 배가 뒤로 깜찍해. 그리고 이거 크다. 그 올리면은 그건 한 10톤 이상 되려고. 오늘도 뭔가 큰 게 걸린 모양인데요. 살살 감고 천천히 가봐. 자칫 잘못하면 와이어가 끊어질 수도 있는 상황. 도대체 뭐가 걸린 걸까요? 빨라! 빨라라고 빨라! 줄여! 잠시 후 모습을 드러낸 건 다름 아닌 폐그물. 스톱해! 빠져나가! 스톱해! 스톱해! 왜? 가만! 기계를 잘못 돌리면 다 잡은 쓰레기가 빠져나가기도 하죠. 이번엔 통발입니다. 통발과 밧줄이 뒤엉켜 거대한 쓰레기 더미가 되었는데요. 통발 하나에 보통 3, 4kg, 무더기로 나올 땐 1톤까지도 나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고기가 들어가갖고 다 죽는다고. 물고기며 꽃게, 통발 속에 갇혀 있었나 보네요. 이게 들어가가지고 조금 있으면 먹을 게 없으니까 다 죽는다고. 이게 이 폐옥가 이렇게 많은 게 폐옥을 빨리 걷어내야만이 고기 씨를 안 말인데 이 안에 들어가갖고 또 죽고 다른 고기가 또 들어가서 또 죽고 이렇게 된다고요. 이게 죽으면은
이걸 빨아먹으러 또 들어간다고. 그 죽고 그렇게 빨리 폐허구를 건져내야만이 그나마 어종을 보호할 수 있는 거예요. 폐 통발이 결국 바다 생물들의 무덤이 돼버렸습니다. 속절없이 죽어가는 생물들. 폐어구의 피해가 큽니다. 폐어구는 여러 가지 피해 사례가 보고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첫 번째가 잘 아시는 이제 우리가 유령업이라고 하는 거물이 폐기가 됐을 때, 바다에 폐기됐을 때 거기에 살아있는 물고기들이 들어가면서 먹이 활동을 못하니까 폐사하는 고스트피싱이라는 사례가 가장 일반적입니다. 두 번째는 많이 이제 보도되고 언론에서 회자되고 있는 폐어구가 해양생물의 목에 걸리는 얽힘 현상이라든가. 유령어업은 전 세계적으로도 큰 고민거리인데요. 유엔은 정상 그물 어획량의 30%가량이 유령어업으로 죽는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5년 한 해 피해액만 해도 3,700억 원에 달합니다. 날씨가 좋지 않으면 접근조차 하기 힘든 바다. 태풍이 지나가고 오랜만에 나온 터라 일이 쉬이 끝나질 않네요. 우리나라에선 매년 4만 3천여 톤 정도의 폐어구가 바다에 버려집니다. 승용차 4만 대가량 묻혀 있다고 보면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어장 전체가 망가지는 건 불보듯 뻔한 일이죠. 그래서 비록 거칠고 힘든 일이지만 폐어구를 수거하는 직원들의 책임감은 남다릅니다. 돈 바꾸는 일이라고 그런 욕심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선원들도요. 이거 잡아 올리는 욕심이 무지하게 강해요. 비가 어디 줘봐야 날죠. 사장님이 뭐 시키는 건 아닌데도 강하죠. 그거 없으면 우리 한국 사람 아니죠. 이걸 가지고 들어가면은 또 그분들이 와서 선장님 고생했다. 그래 그거야 바로. 그 소리를 들으면 아주 마음이 참 좋죠. 오늘도 바다가 토해낸 갖가지 쓰레기를 치우는 것으로 작업이 마무리되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배는 하루에 적게는 2, 3톤에서 많게는 20톤가량의 쓰레기를 수거하는데요. 크레인으로 이 쓰레기를 육상으로 다 옮기고 나야 비로소 작업이 끝납니다. 바다 쓰레기는 이를 전문적으로 수거하는 집화장에 옮겨집니다. 하지만 아직 전국적으로 집화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또 처리 과정도 까다로워 애를 먹고 있는데요. 바닷가에 있는 패스트폼을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전처리 시설이라고 그 세척을 해야 돼요. 모래 이물질을 씻어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또 파쇄하는 이제 고밀도의 스티로폼이다 보니까 파쇄도 또 필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잉코트 생산하는 거 보면은 색깔도 좀 검게 나와서 재활용보다는 어떤 그 소각이라든가 또 매립하는데 부피 감량하는데 주로 이용을 하고 있어요. 바다뿐 아니라 바다 주위의 미관까지 해치는 바다 쓰레기. 재활용이 쉽지 않고 안전하게 폐기하려면 처리 비용도 많이 들죠. 육상 쓰레기의 처리 비용은 톤당 최대 20만 원. 바다 침적 쓰레기의 처리 비용은 최대 200만 원입니다. 육상 쓰레기에 비해
바다 침적 쓰레기의 처리 비용이 무려 10배나 많은 거죠. 또 치우려고 애를 써도 마음대로 치울 수 없습니다. 육상에 있는 쓰레기는 보이잖아요. 육상에 있는 쓰레기는 버릴 때가 있잖아요. 하다못해 내가 일부러 안 버리려고 하더라도 저기 쓰레기통이 있으면 갖다 버리거든요. 바다에는 쓰레기통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바다에 들어오게 되면 수거 자체가 어렵고, 그보다 더 어려운 거는 이 그 넓은 바다에 쓰레기가 어디 있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그 다음에 해변에 있는 쓰레기나 부유 쓰레기 있는 쓰레기는 지나가다도 보이지만 바다 안에 있는 쓰레기는 도대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사람이 들어갈 수도 없고. 바다 쓰레기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육상에서 들어온 쓰레기로 강에서 떠밀려온 초목류나 플라스틱이 많고요. 또 다른 건 어업을 비롯해 레저, 관광 등 해양 활동에서 생긴 쓰레기인데요. 우리나라 바다 쓰레기 양은 연간 14만 5천여 톤. 하지만 이 중 수거되는 쓰레기는 전체 유입량의 50%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바다 쓰레기. 그 때문에 병이 드는 건 비단 바다 속뿐만이 아니겠죠. 청정하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였던 서해 북단의 섬 대청도. 요즘 이곳 주민들에겐 쓰레기를 줍는 게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물에 엉킨 초목류는 기본이고요. 스티로폼과 플라스틱도 많은데요. 아이고, 어제는 장난이 아니었어요. 진짜 저 싸난 거 봤죠? 저 끝에서 이거 끌고 나고 다 이고 나오고 미고 나오고 아까 날려놓은 거 봤잖아요. 진짜 이렇게 파도 쳐도 너무 깨끗했죠. 근데 지금 세월이 좋다 보니까 이 수출입구가 안 생겼나, 뭐 이 플라스틱 깡통이 안 생겼나. 그러니까 이런 걸 많이 이제 또 그냥 편하게 먹으면서 살다 보니까 이런 게 또 우리한테 또 오염으로 되네요. 잘 먹고 잘 사니까 이게 오염이 돼요. 쓰레기를 줍다 보면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와, 오늘은 유아용 카시트까지 나왔네요. 주민들뿐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팔을 걷어붙이고 있지만 청정 지역의 명성을 되찾기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이 섬에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중국 쓰레기입니다. 지리적으로 중국이 가깝다 보니 이곳까지 쓰레기가 밀려오곤 하죠. 어민들은 분통이 터집니다. 중국어 선돌 때문에 우리 대청도가 지금 4년째 아주 고기가 없어요. 개들이 그만큼 싹쓸이 해가고 뭐해 그런 게 지금 그 건주낙 계시는 분들이 건주낙이 뭐냐면은 그 홍어 잡는 저기 낚시인데 쓰레기 때문에 어떻게 해질 홍어를 못 잡는 거야, 쓰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서쪽으로다가 많이들 나가서 조업들을 했는데 그 뭐 중국 애들이 잠진 게 그 쓰레기가 낚시에 홍어가 걸리는 게 아니고 전부 중국 애들이 버린 그 쓰레기. 서쪽이니까 아무래도 중국하고 가깝다 보니까 그게 이제 굴러굴러 요번에 그 태풍 피해로다가 전부 이렇게 이거 봐요. 여기. 엄청나잖아요. 이거 중국산 아니에요. 이거 완전히 중국산 요쪽인데 이런 식으로 다 부표를 채운다고 구물을 싹 깔아놓고 도망가지. 우리 저기 경비정이나 이렇게 오면은 도망갔다가 우리도 잘 모르잖아. 웬만한 사람들은 떠달리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다 해가지고 위장수를 써갖고 구물을 쳤다간 또 싹 와서 뽑아갖고 가고. 불법 어업만으로도 피해가 큰데 쓰레기까지. 특히
중국 어선에서 쓰는 부표가 많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나라에서 맹들질 않아. 전부 중국 어선들이 버리는 거예요. 여기 와가지고 전부 다. 그러니까 여기 섬에 우리가 이제 그 이쪽 서쪽으로 최북단 아니야. 그렇게 이쪽은 전부 중국 어선들이 와서 일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게 전부 이게 다 중국 어선들이 버리는 거 아니야. 뭐 한도 끝도 없어요. 한도 끝도. 응? 이게 뭐 어느 총대지.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바다 쓰레기는 국적이 없습니다. 어디든 떠밀려 가고 또 떠밀려 오죠.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피해를 입어도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바다 쓰레기의 피해는 아주 광범위합니다. 울산의 장생포항은 태화강에서 흘러온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보다 못한 한 선박 주인이 직접 나서 쓰레기를 치웁니다. 무슨 사연이라도 있는 걸까요? 속상하지. 지금도 아까 요래도 나가다가 엔진이 정지돼가 또 왔다니까. 그게 왔다니까. 또 하나도 지금 해가지고 싹싹 지금 오고 있어요. 물이 안 가니까 온도가 올라가니까 엔진이 죽음이거든요. 엔진 투엔진이기 때문에 한 5천만씩 날아가거든요. 이 쓰레기 올라가면은 첫째 엔진이 열을 받아가 죽어봅니다. 그래 큰 엉망 이런 게 아니어도 저런 쓰레기에도 좀 빨리 올라갑니다. 저희들은 바닷물을 올려갖고 엔진 식혀갖고 나오거든요. 근데 저거 쓰레기 때문에 바닷물을 몸바로 올리고 막아갖고 엔진 죽어버려요. 계속 이래 밀린 대로 옵니다. 이쪽으로요. 실제 조난사고의 13% 정도가 바로 이 부유물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주요 항만에서 22척의 청항선이 활동합니다. 작업이 시작되면 컨베이어 벨트 수거 장치가 작동하지만 쓰레기를 직접 쓸어 올리는 수작업도 병행해야 합니다. 바닷속에 있는 쓰레기와 달리 부유 쓰레기는 한눈에 다 보이죠. 하지만 바닷물 속에서 쓰레기를 걸러내는 작업이 그리 만만치는 않습니다. 가까스로 쓰레기가 올라오기 시작하는데요. 걷어진 쓰레기는 주로 플라스틱과 초목류로 육상에서 강을 통해 바다로 흘러들어온 것들입니다. 특히 최근엔 초목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지금 내려오는 지금 부유물이 뭐 생활 폐기물도 있고 지금 뭐 스티로폴이나 뭐 페트병 뭐 여러 가지 캔 같은 것도 있지만은 그 우슬기나 태풍 시에 비가 많이 섞여 있는 태풍 시에는 초목류가 많습니다. 초목류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초목류가 좋은 것은 자연적으로 그게 정화가 될 수 있는 뭐 섞거나 하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그게 이제 가루가 되면서 여러 가지 선박 그 해상을 운항하고 뭐 물류를 이동하는 선박들의 이제 그 기계계통 뭐 시켜주는 냉각수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그쪽으로 많이 유입이 되면서 선박이 운항하는 데 아주 심각한 그 장애를 초래합니다. 보통 청항선 선원은 4, 5인 정도. 사시사철 모진 바닷바람을 맞으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데요. 무겁기도 무겁고 지금 잘 안 쓸려 올라가지고 되게 많이 배고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든 과정을 거쳐 처리되는 부유물 쓰레기. 그 양은
전국적으로 연간 4천여 톤 정도입니다. 하지만 육상에서 만들어지는 바다 쓰레기는 연간 10만여 톤. 쓰레기 발생을 원천적으로 막지 않는다면 바다 쓰레기의 위험에서 벗어나기란 그리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봄, 울산 청항선 선원들은 잊지 못할 경험을 했습니다. 폐 그물에 걸린 바다 거북을 발견한 건데요. 다행히 살아 있었습니다. 이번에 바다 거북 올라온 거는 저도 참 보면서 좀 많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보면서. 근데 다행히 살아 있어서 다행이었고요. 전에는 죽었는 바다 거북도 하나 잡긴 잡았습니다. 잡았다는 편보다는 그물을 걷어서 벗겨보니까 죽었는 바다 거북도 하나 있긴 있었는데 살아있는 건 저도 처음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잘 가라 거북이. 그물에 걸려가지고 바다 거북은 세계적인 멸종 위기종입니다. 국내에서는 그물에 걸려 올라온 바다 거북을 방류하는 등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있는데요. 국립생태원은 2017년부터 사체로 발견된 바다 거북 49마리를 부검해 왔습니다. 바다 거북의 사인을 밝히기 위해서였는데요. 놀랍게도 그 속에선 포장지, 끈, 낚싯줄, 비닐 등이 잔뜩 나왔습니다. 49마리 중 40마리에서 1,500여 개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검출된 것입니다. 인하대 김태원 교수 연구팀도 지난해 겨울 참고래를 해부했는데요. 사체로 해상에 떠 있었던 고래는 길이 13m, 무게가 12톤에 달했습니다. 과연 부검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얼마나 플라스틱이 나오는지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 결과 대략 45개 정도의 플라스틱이 발견이 됐고요. 예, 위 안에서 발견된 내용물들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낚싯줄도 있고요. 낚싯줄의 문제는 이게 낚싯줄이 굉장히 긴 게 그 위 안에 들어가다 보면은 위에 잘못하다가 이 바깥으로 이제 나오는 과정에서 오히려 엉켜가지고 내장이 꼬이는 방해를 한다든지 이런 그 장기에 손상을 가져올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이 참고래가 나이가 거의 젖대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은 그 시점에 발견이 된 겁니다. 그 위에서 대부분의 내용물이 발견이 되지 않았고 플라스틱만 이렇게 남아 있는 게 이렇게 발견된 걸 보고는 굉장히 이제 충격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양 포유류들은 바다 전체로 볼 때 가장 상위 포식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상위 포식자들이 플라스틱이 몸속에서 이제 발견이 된다는 거는 사실 인간도 상위 포식자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인간에게도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플라스틱들이. 그런 의미를 좀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처참하게 죽어간 바다 생물들. 그들의 죽음은 우리와도 무관하지 않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고 마시고 또 무심코 버리는 플라스틱. 대표적 바다 쓰레기인 플라스틱은 강을 따라 바다로 흘러옵니다. 풍화작용으로 끊임없이 깨지고 부서져 5mm 미만의 미세 플라스틱으로 바뀌죠. 그렇게 가루가 되어 썩지 않고 물 위에 떠다니는 겁니다.
아직 미세 플라스틱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선 과학적인 연구 결과가 없습니다. 단 물벼룩 연구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부화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미세 플라스틱은 우리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을까요? 전 세계 39개 소금으로 바다 플라스틱과 식용 소금의 연관 관계를 연구한 결과 인도네시아의 소금에서 1kg당 13,000개의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나라의 천일염 세계에서도 킬로그램당 200개의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됐습니다. 바다를 품고 있는 소금. 그 소금이 미세 플라스틱에서 자유로울 순 없겠죠. 우리가 무심코 바다로 던진 플라스틱. 그것이 결국 부메랑이 되어 우리에게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바닷물 전체에 미세 플라스틱이 워낙 많이 있다 보니까 바닷물 이용해서 만들어지는 소금에도 당연히 이제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소금은 우리 음식에 항상 쓰이기 때문에 모든 음식 속에서 이제 플라스틱이 들어가서 몸속으로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다에 있는 이메페류의 경우에도 물을 이제 전체적으로 필터를 하는 생물이기 때문에 미세 플라스틱이 몸속에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감을 해서 먹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미세 플라스틱이 몸속에 들어올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고요.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먹이사슬 전달입니다. 그래서 해양 조류에 부착된 미세 플라스틱이 또 작은 생물체에게 먹게 되고 그 다음에 더 큰 뭐 오류나 이렇게 가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생선을 먹을 때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먹이사슬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모든 오염물질이 다 그렇듯이 미세 플라스틱도 그런 운명을 또 거쳐서 사람 몸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오늘도 김진권 선장은 조업을 마치고 항구로 돌아왔습니다. 일이 고되었나 보네요. 얼굴에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데요. 그래도 꽃게는 제대로 살이 올랐습니다. 오늘 뭐 어행량은 어떠셨던 것 같아요? 부항이요? 뭐 그냥 보통. 하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얻어갈 수 있을까요? 지금 바다가 위태롭습니다. 너무 함부로 대했죠. 그래서 참 인간들로 하여금 바다가 이제 몸살하는 거죠. 그동안. 그래도 아직도 멀었어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좀 그 자기 집 같이 자기 어떤 그 농토 같이 이렇게 아끼는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